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젊은 정치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분 의견 여쭐게요.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기획재정부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회는 지금 심재철 부의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활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추진비, 국회에서는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사유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사실은 감시 체계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쓴 거, 주말에 쓴 거, 여기에 대해서 총무비서관실에서 하루하루 왜 밤에 썼는지, 왜 주말에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 사유서까지 쓰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것을 뭐 주머니에 쌈 용돈처럼 법인카드 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문제가 있으면은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문제가 있었던 해외에서 뭐 병원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코드의 오류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고 사실 야간이나 주말에 뭐 국회가 늦게 끝나면은 야간에 정치인들 만날 일이 있고 또 주말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하고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또 청와대인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잘한 거 가지고 지금 풀어야 될 일도 많은데 정작 국회는 업무 추진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데일리로 점검을 하고 있는 청와대 거를 문제 삼는다? 글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매일매일 사용 내역 점검한다는 얘기는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한테 직접 네, 확인하신 확인했습니다. 얘기죠?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국회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연대 등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주지 않았고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해서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영수증 첨부에 대한 의무가 없는 특활비도 국민께 공개하라는 것이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비인가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이 예산 자료가 왜 비인가 자료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대로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 자료들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아서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게 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는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분노하고 있는 이유 하나는 이게 이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건에 대한 기밀 유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이 택지 개발에 대한 내용 문건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창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가라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에서 야당은 이것이 정치 공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문제대로 풀고 이것이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은 정부 여당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교수님 생각에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 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는 공개하고 또 지적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심재철 의원실에서의 접근은 국회에서 그 사용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스페이스 바를 몇 차례 눌렀더니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절대로 이게 몇 번의 클릭으로 해가지고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기재부나 청와대의 입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걸 받으면 누가 이 자료를 받아갔는지 즉 관리가 되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 정보를 열람했는지 사실 그 정보라는 게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비서관급 이상들이 쓰고 있고요. 또는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대통령의 동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가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이때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왜 언론은 이렇게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도 저는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뭐 기타 주점 이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고급 술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글쎄 고급 술집에서 한 건에 뭐 17만 원 정도가 고급 술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좀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그런 첩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청와대 법인카드를 가지고 흥청망청 뭐 쓰고 있다더라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저는 당연히 그걸 조사해서 요청하고 공개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총액으로 까서 이러니까 너네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옛날만 적폐고 너네는 적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바꿔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 김 교수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과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미 심재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와의 그 대결은 그 문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의 사실 여부 이 부분에 달려 있겠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공방은 또 기획재정부와의 공방은 자료 입수 경위의 불법성 여부 이렇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맞대결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선에서 뭐 하나하나 다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정부와 보세요?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게임에 뛰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박찬원 교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청와대에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괜한 것을 가지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게임 논란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11시 넘어서 심야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지침상 안 된다고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있다면 그렇다면 그 내용에서 자 그럼 누가 썼는지 보자라고 국정감사 때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불편한 상황에 게임에 말려드는 건 청와대 입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절차상 유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재 심재철 의원식이 주장하고 있는 건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고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형평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 국방부에 있었을 때 기무사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 군 인권센터에서 군 기밀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했다고 한국당이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부 고발자로 받은 걸 우리는 지켜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왜 검찰과 정부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에 한해서만 절차상의 하자를 그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십상시 문건 유출 사건과 다른 게 뭐냐라고 또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한반도 평화 문제 속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야당과는 협치 문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과 이런 적대시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과가 다 드러났을 경우에 말이죠. 과연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용 실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심재철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 해명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만 그 사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수사가 그래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 하는 우려는 좀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난데없이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가 추석 연휴 끝나고 말이죠. 언론 보도에 계속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황교안 전 총리가 손사래를 친 게 아니라 마음만 선다면 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하지만 마음만 선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설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좀 물음표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단서를 달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대행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황교안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출판 기념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항상 높은 상위층의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차기 대권에 대한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하지만 차기 한국당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권을 장악하더라도 그 당권을 가지고 2020년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행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대행을 통해서 친박계의 결집을 도모하고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황교안 전 대행 입장에서는 쉽게 나서기는 선뜻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봅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네. 정말로 결심이 선다면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결심이라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 문재인 총선 정부의 지지도가 많이 쭉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태가 만약에 현실화가 되는 상황이 오고 보수 정당에서 누군가의 주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주자를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의지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정도 해석으로 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 정치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법조인 또 관료 여기까지였는데 정치인으로 과연 변신할 수 있을까요? 글쎄 본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예. 지금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은다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런 행보를 직접 한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즉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 의지, 그러니까 당의 당권을 차지하거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여권 주자들이 10%나 15% 정도 넘어야지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가 돼서 나서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그 정도 지지가 나와야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권이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본인이 나설 수 있다. 이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권력 의지의 표현의 의사가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변에서 친박계가 지금 이제 비박계가 뭉치니까 뭔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로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중에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점 찍고 있는 인물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꾸 하마평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한 사람 중에 대선 도전까지 간 경우가 기억에 별로 없어요. 김종필 전 총리, 이회창 전 총리 이 정도고 아마도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했던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특히 친박 진영에서 유력한 당권 주자로 추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친박 진영의 지지 이것이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행 입장에서 만약에 대권에 뜻이 있다면 오히려 친박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민심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당권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권 주자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황교안 전 대행 주변에 누군가가 조언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국정 운영에 성공적인 가도를 또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함께 있는 정치인들을 보다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함께 몸을 담고 있었던 친노 인사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이러한 친노 인사들이 우리 스스로가 패족이다라고 선언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친노가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현 정부의 국정을 멋지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시대가 변하고 나서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국정농단에서 사실상 문제되지 않았던 인물 중심으로 새결집이 필요한데 그것이 황교안 전 대행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역사가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새 인물을 찾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대로 가는 상황에서 과연 다음번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이 얘기는
황교안 전 총리가 결심한다면 친박 진영이 재기를 모색한다. 곧 이 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과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친박 진영의 의도대로 될지, 또 이것이 친박 진영 전체의 생각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사를 보기로는 김진태 의원도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친박 진영의 일치된 목소리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왜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느냐?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아직은 좀 섣부릅니다만 다음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RN 서치, 이낙연 총리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2등은 황교안 전 총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3등으로 나왔군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시청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 응답률 7.2%, 이런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수 진영에서 따로 조사를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더 눈에 돋보인다. 42.7% 압도적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17.2%. 보수 진영에서 갑자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3등으로 나오고 말이죠. 유승민 의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5위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여론조사가 황교안 전 총리를 다시 이 신문지상에, 방송 뉴스에 나오게 만든 모양이죠. 근데 좀 틈새 시장에 지금 장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그동안에 유력한 주자들이 대선 끝나고 물러났으면 아마 지금쯤 다시 이렇게 떠올랐을 텐데, 대선 끝나고 그분들이 이 선으로 후퇴하지 않았잖아요. 다 지방선거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상처를 입고 다 물러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할 사람이 너무 없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가 너무나 좀 단기적인 국면에서의 여론조사가 아닌가, 좀 그래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본인이 직접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까지 그러면은 다른 주자들은 놀고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여론조사는 너무나 좀 단기 국면의 여론조사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을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본다면, DJ가 집권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는 이회창 전 총재, 당시 총재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라고 하는 두 명의 유력한 차기 주자들이 존재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다음 대선 후보감이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 당내에서. 이런 것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 이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대선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결국은 현재까지의 정치 과정들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패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순간 새로운 보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고 보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행이 아닌가라고 귀결을 짓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거와 상황이 다른 지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이회찬 전 총재 시절도 마찬가지고, 과거 한나라당이 야권 시절이었을 때도 양당제 속에서 얼마든지 1대1 구도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한국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건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참패 이후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있게 되는 2020년 총선에서 지금의 한국당과 같은 정당으로서 나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보건대 황교안 전 대행을 대선 주자로서 거론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기상조인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인 비대위 자리에 오자마자 했던 부분들이 이념에 대해서 분명히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한국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인적 청산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네. 워낙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지만 있을까요? 그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한국당이 바뀌지 않았는데 누구를 보내고 누구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에 있는 보수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고 혁신하는 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선 주자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는 너무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 이름만 계속 얘기하면 섭섭해할 정치인이 한 명 있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 미국 생활 몇 달 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귀국하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해서 하십시오. 국민이 요구합니다. 네. 요구합니다. 하셔야죠. 당내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고. 내가 겁이 그래 나는 모양이죠. 맞아요. 친박들이. 네, 친박들이 내 겁이 예, 그래 예, 나는 모양이죠. 겁나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할 입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추석 연휴 맞아서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 활발하게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한번 볼까요? 최악의 실업난, 경제난이지만 추석 명절만큼은 마음 편하게 보내시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저건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글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홍준표 전 대표는 아마 저런 이야기,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고서 저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야당이 어려운 상황도 아마 염두에 두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위장 평화 공세, 일시적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 어떻습니까? 이 막말 본인은 억울해하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 하면은 막말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재기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좀 홍준표 전 대표가 재기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걸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되는 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마치 주사파와 북한의 무슨 협작극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국민 인식과 너무나 괴리가 돼도 괴리가 됐다.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본인이 그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정부에 조언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이런 평화에 대한 마음들을 한국당이 보완할까 이런 쪽으로 얘기가 가는 것과 이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과연 그런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인적청산 제대로 못했거든요. 무너지는 배, 마지막 배에 선장을 하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건 자기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예. 있겠지만 그 배를 갖다가 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로 바꿔 타지를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배로 과연 갈아탈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 그랬을 때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외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말이죠. 입국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정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강효상 의원과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 제외하고 김대식 전 여의도 연구원장 빼고는 얼굴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고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 재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위장 평화 공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다라면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 공세를 가게 되면 결국 한국당의 총선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정당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반사이익이 그대로 한국당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오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전혀 다른 상태로서 보수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인지를 고민할 때만이 보수 정당이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죠.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국가를 생각하면 잘 돼야 하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여당이 정부가 잘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말이죠. 이 자기 모순적 상황에 늘 야당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더더욱 잘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